왜 눈치를 봐야 하나요? 이렇게 해야 고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일본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난독증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힘들어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서진, 일본 이름은 아사미 레오라 박사예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특수교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읽기나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남들과는 다르게 배우는 아이들을 돕고 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레오라라고 불리지는 않았어요. 제 한국 이름은 문서진이에요. 저는 제일 한국인 3세예요. 그러니까 제 조부모님은 한국 분들이셨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이곳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제게 한국인이냐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이름도 쓰지 않았고 가족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한국어도 안 썼어요. 그게 제 삶을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월요일 아침 전까지는요. 그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사미 선생,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새 학생이 선생님 반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노자와 히카루, 10살이에요. 이 아이는 난독증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까지 3군데 학교를 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히라가나도 못 읽고 가타카나도 못 알아봐요. 여기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여러 아이들을 도와본 적이 있지만 그 말에는 무언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히카루. 환영해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아사미 선생님. 그 아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히카루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읽기 활동을 시작했어요. 히라가나 글자가 적힌 카드와 그에 맞는 그림을 연결하는 놀이였어요. 히카루는 카드 하나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글자 뭘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수업은 조용히 끝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히카루는 혼자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아이가 속삭였어요. 선생님, 저 바보 같아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런데 지금 히카루 앞에 앉아 있는 저는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해답이 제가 한때 숨기려 했던 잊혀진 어떤 언어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글에서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무거웠어요. 계속 히카루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의 눈, 그리고 저 바보 같아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아이는 제가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바로 어릴 적 제 자신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글을 전혀 못 읽었어요.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다 비슷해 보였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잘 안 됐어요. 점점 저도 선생님들 말을 믿게 됐어요. 나는 진짜 고장난 아이인가 봐. 진짜 바보인가 봐.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울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서 훌쩍이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제 할머니, 문영숙 할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서진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제 한국 이름을 부르셨어요. 잠깐 같이 가자. 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낡은 나무 상자를 여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노트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글이란다. 우리 민족이 수백 년 전에 만든 글자야. 저는 조용히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글자 모양은 제가 아는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그런데 마치 저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글자들 같았어요. 잘 봐. 할머니가 종이에 글자를 하나 그리셨어요. 혀 뒷부분이 목을 치는 모양이야. 한글은 입의 움직임을 따라 만든 글자야. 이건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야. 그 순간 글자들이 더 이상 괴물 같지 않았어요. 저는 겨우 8살이었지만 그 말이 단번에 이해됐어요. 탁 하고 뭔가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이해가 돼요. 저 읽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단다.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야. 배운 사람들 말고도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게 하려고 만든 거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몰래 공부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글자를 보여주시고 저는 그걸 따라 쓰고 한글로 처음 단어를 적고 나중에는 한글로 일기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몇 달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일본어 글자들도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히라가나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었을 때 선생님은 분필을 떨어뜨렸고 아이들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서진아, 이건 비밀로 하자. 사람들은 아직 한국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우리 민족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단지 조금 조심하자꾸나. 그래서 저는 조심했어요. 학교도 잘 마쳤고 선생님이 되었고 읽기 힘든 아이들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글은 다시는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이제 제 교실에는 과거의 저처럼 고통을 느끼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열쇠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오래된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한때 저를 구해줬던 글자들. 그리고 어쩌면 히카루도 구해줄 수 있는 그 글자들이요. 그 다음 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히카루에게 조금 더 남아달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 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특별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히카루는 조용히 저를 따라 다시 교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살짝 문을 닫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이 글자들을 쓰는 거였어요. 히카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뭐예요? 글자예요. 제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 글자예요. 이름은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예요. 히카루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어? 근데 왜요? 왜냐하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글자들이요. 내가 너만 할 때 나를 도와줬거든요. 나도 읽는 걸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너처럼요.
선생님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이 글자들이 나를 구해줬어요. 이건 혀가 목 뒤쪽을 막는 모양이랑 닮았죠? 히카루는 집중하며 말했어요. 이렇게요? 그러고는 혀를 목 뒤로 가져다 댔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이건 혀가 입천장에 닿을 때 나는 소리죠. 히카루는 소리를 따라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발음하는 방법을 글자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잠시 동안 히카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칠판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이해돼요. 그 아이의 눈 속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희망이었어요. 불과 5분 만에 그 아이는 지난 5년간 이해하지 못한 걸 이해했어요. 히카루는 웃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진짜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돌아봤고 놀랍게도 그의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봐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깊은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히카루는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약속했어요. 앞으로 매일 수업이 끝나고 우리 둘만의 비밀 한글 수업을 하자고요. 그날 히카루가 교실을 나가며 저를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를 서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매일 오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뒤 히카루와 저는 교실에서 조용히 만났어요. 제가 칠판에 한글 글자를 그리면 히카루는 그 소리를 또박또박 따라 읽었어요. 곧 우리는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소리의 원리, 글자가 어떻게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어떻게 뜻이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 히라가나도 이해하게 도왔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한글을 통해 히카루의 뇌가 그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수업 전에 교실에 들어갔더니 히카루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히카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선생님, 저 해냈어요. 히카루의 어머니, 노자와 에미 씨도 변화를 느끼셨어요. 면담 시간에 그러셨어요. 히카루가요, 지난 주말엔 도서관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선생님,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글자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후, 같이 일하는 세리자와 하나 선생님이 칠판 위에 한글 글자를 보고 말했어요. 이거 한국어예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히카루를 도와주기 위해 쓰고 있어요. 그분은 살짝 찡그렸어요. 근데 왜 한국어예요? 여긴 일본 학교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구조가 간단하고 명확하고 논리적이에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더 쉬워요. 그분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조금 이상한 방식 같기도 해요. 저는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히카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셨잖아요. 그분은 한참 고민하듯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긴 해요. 그 아이, 전엔 글자 시간마다 울었는데 요즘엔 항상 웃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도 해보실래요? 선생님 반 아이 중 한 명이랑요. 그분은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수업 끝나면 몰래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그 모임을 비밀 글자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은 그 글자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멋지다고 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일본 아이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놀라움과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봤어요. 어느 날 히카루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데려가 줄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아무 일 없이. 하지만 비밀은 학교에서 오래가지 않아요.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4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어요. 고다 교장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저 뒤 칠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글자들로 자기 이름을 막 써놓은 참이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을 보는 순간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선생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아사미 선생님, 수업 끝나고 제 방으로 오세요. 네, 알겠어요. 목이 메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긴 복도를 따라 교장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금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한국어를 언어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도구로 쓰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셨어요. 그냥 일본어로 하면 되잖아요. 모든 아이에게 일본어가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겐요.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뇌에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한글은 단순하고 명확해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거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에요. 한국 시집인데 일본어로 번역된 거예요. 윤동주 시집이었어요. 전 한국어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놀라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봤어요. 히카루의 모습에서도요. 그리고는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부모나 교육청 사람들 중에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조심할게요. 그 후 몇 주는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쿄 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학교 현장 점검을 오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점검단 중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후지노 타다시 교수님. 그분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교육자였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전통 일본 교육을 고수하며 외국 문화의 교육 침투를 비판하는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었어요. 점검 당일 후지노 교수님은 제 교실 뒤쪽에 팔짱을 낀 채 서 계셨어요. 아이들은 먼저 한글로 단어를 써보고 그걸 일본어로 읽어내며 수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회의에서 그분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건 한국이냐, 일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배움에서 뒤처지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증거를 보여줘요. 진짜 증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엔 한 여자와 소녀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아사미 선생님 맞으세요? 저는 후지노 교수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그녀는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아이도 선생님 반 아이들처럼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 남편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이 아이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사오리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제 집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사오리는 12살이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는 늘 아래로 향해 있었고, 손은 의자 끝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안녕, 사오리. 새로운 걸 하나 해볼래요? 사오리는 살짝 고개를 들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이건 한국의 글자들이에요. 조금 다르지만 단순해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글자예요. 전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끼면 돼요. 이건 혀가 목 뒤를 치는 느낌이에요. 사오리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따라 그렸어요. 이건 혀가 입천장을 살짝 닿을 때 나는 소리예요. 사오리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렇게요? 맞았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확히 그렇게요. 사오리는 스스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사오리가 처음으로 단어를 읽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사오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아버지 맞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편지 써도 돼요? 짧게라도. 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리셨어요.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오리는 정성껏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께. 저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후진호 교수님이 이 장면을 이해해 주실지. 하지만 사오리는 이해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개 수업 테스트가 열렸어요. 강당은 가득 찼어요. 학부모, 교사, 기자들,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한쪽에는 후진호 교수님이 5명의 아이들과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저와 난독증이 있는 5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목표는 단순했어요. 3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글자, 소리, 단어를 읽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후진호 교수님은 전통적인 일본식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반복학습, 플래시카드, 암기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글부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씩요. 이 글자를 봐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첫 1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단어를 또박또박 소리내기 시작했어요. 2시간 후에는 자기 이름과 짧은 문장도 썼고 3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처음으로 이야기를 읽었어요. 반면 후진호 교수님의 학생들은 지쳐 있었어요. 울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배운 글자는 몇 개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발표됐어요. 제 학생들은 27개의 글자와 15개의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었고 후진호 교수님의 학생들은 글자 4개뿐, 단어는 1개도 없었어요. 후진호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부정행위야. 이 아이들은 미리 배운 거야. 사전에 가르친 거잖아.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후진호 교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사오리예요. 사오리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또렷한 한국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한글 덕분에 읽는 게 쉬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화내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사랑해요. 후진호 교수님은 입을 가리셨어요. 천천히 걸어와 사오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몰랐어, 미안해, 사오리. 그분이 속삭였어요. 그 순간 강당에 있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날 신문에서는 이 일을 한글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몇 주 뒤 저희 학교는 일본 최초로 한글을 기반으로 한 특수학습 프로그램을 공식 개설했어요. 이름은 세종센터.
모든 사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요. 히카루는 일본어로 자신의 첫 시를 썼고 사오리는 매일 밤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저는요. 더는 숨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제 진짜 이름을 말했어요. 문서진이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 사람이니까요. 한국인이자 일본인, 선생님이자 딸, 세상을 잇는 다리.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교실 문 위에 쓰인 글귀를 바라봐요. 모든 사람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은 그 꿈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